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보험계약법 이제 1차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실전 모의고사 40문제씩 3강이기 때문에 3회이기 때문에 120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뭐 유추해서 아마 나올 거라 생각되고요. 오늘 3시간 동안 마지막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문제풀이 하다 보면 이게 금방금방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공부가 꽤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기본 강의는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 특강 뭐 강의를 한 6시간 되니까 그걸 다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책에 조문하고 밑에 있는 해설 정도는 읽어보시고 또 한번 숙독해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코로나 응원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기존 스케줄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학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합격을 위한다면 지난번 조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뭐 화재, 해상, 뭐 상해, 질병, 또 필요하다면 자동차 보증 뭐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 나머지 것만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선택과 집중할 수 있으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객관식 시험 문제는 솔직히 주관식은 그야말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도 주관이고 출제자도 주관이니까 채점하는 사람도 자기 주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식은 어떻게 보면 네 문제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는 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의 어떤 시험 유형인데, 객관적이라는 게 그야말로 딱 정확하게 수학처럼 1,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우리 일반 손해상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낸 어떤 의도가 제일 가까운 문제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거보다 다른 문제가 더 틀렸다면 틀린 걸 고를 때는 틀린 게 답이 될 것이고, 맞는 거 역시 제일 가장 맞는 거, 100% 맞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맞는 거라고 그러면 한 80% 맞는 거는 100% 맞는 거에 비하면 답이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객관 시험은 시험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답안이 두 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출제자 의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다시피 오늘 40문제를 이제 1시간, 1시간까지는 안 되고 한 4, 50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1분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해설을 하거나 판서를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문제 읽고 답 얘기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고, 필요한 것들만 판서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은 소요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 양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법 제4편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상법 663조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나와 있네요, 여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에 대해서 조문에 돼 있죠. 우리 보험계약법은 그야말로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하게 해석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원칙은 보호한다. 그러나 재보험 등 기업보험에는 그러지 않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옳지 않은 겁니다. 지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적용할 실익이 있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2014년 개정된 상법 4편의 규정은 법률 불속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전혀 그 적용이 없다. 전에도 그때 코로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런 것들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요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 좀 이따 나중에 한 말씀드리기로 하고,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하보험약관의 영국법 준고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 성립 여부에 관한 상해까지 적용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의 성립, 어떤 개별 사건 같으면 영국 준고법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연안에서 이렇게 사고 난 것도 영국법에 따른 판례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보험계약 성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답이 될 것이고, 상법 4편의 규정은 영리보험 일반은 물론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 공제보험이 준용된다. 664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2번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인데, 2번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저희가 상법이 제일 많이 개정됐던 게 2014년 3월 11일입니다. 2014년도 개정됐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년 후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니까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제일 우리가 이 중에서 이게 상법 부칙에 있는데 소멸시효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4년 3월 12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3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멸시효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계약자한테 소멸시효가 작은 것보다는 긴 게 더 유리하죠. 그러면 무조건 요때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은 뭐 어떻게 됐든 간 이거는 무조건 소멸시효가 3년이 되겠죠. 하지만 15년 3월 10일 이전 계약 같은 경우는 2년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때 계약돼서 요때 사고 발생, 계약 사고 발생, 요때는 요거는 2년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뭐 어차피 요때 계약하고 요때 사고 났으니까 요거는 뭐 3년이 되겠죠. 근데 계약은 2015년 3월 10일 이전에 계약됐지만 사고가 요때 발생된 거. 계약, 사고. 이런 경우라면 계약은 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했던 거지만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3년으로 적용해라. 라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서 전혀 적용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약관에 변경할 때 금융위원회 소급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약관은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 찾았으니까 일단 틀린 문제입니다. 정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법규범하고 약관하고의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법은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규범설 내지는 객관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약관은 보험계약한 당사자끼리 서로 의사 합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의사설 내지는 주관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한번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보험약관 해석함에 있어 약관 해석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견해는 의사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만약에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험약관은 법규범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정형화된 약관을 작성해서 약관을 모든 사람한테 다 틀리게 만들 수 없잖아요.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어 놓고 이 상품에 보험에 가입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부합계약상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대나무 일본에서 사무라이들 할 때 대나무 서로 맞아야만 된다는 거 부합계약상 내지는 단체성.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은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어찌 보면 3번이 답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객관주의 입장에서 보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주의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틀린 거는 요 1번이 장려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밥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계약자로 하고 을을 피보험자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네요. 계약자 을 갑이 계약자고 을은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사유를 위한 보험계약이고, 서명해야 되죠. 서명하지 않으면 무효죠. 이거는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제형따시 피보험자 서명란에 수익자인 을의 딸인 병이 원래 의뢰해야죠. 근데 누가 했다고요? 병이 했어요. 병이 대리했죠. 서명 대리. 대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할 수 있냐? 동의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의받으면 되는데, 대리를 동의하면 되는데, 그때 동의는 추상적인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동의야만 합니다. 일단 머릿속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병의 서면적인 구체적 개별적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첫 번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강행규정으로서 없다면 무효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명인데 대리하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일단 요거 여기 맞는 답일 것 같네, 일단. 아까 대리 된다고 했죠? 대리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만 된다? 구체적 개별적 권한을 받았을 때. 서면 동의나 포괄적 동의, 묵시적 동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틀린 문제고. 이 보험계약이 서면 동의와 관련하여 계약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 수익자 을은 보험법 102조에 의한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누구한테 있나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 수익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틀렸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리는 구체적, 개별적 대리만 된다. 이렇게 포괄적, 묵시적 동의는 안 됩니다. 우리 딸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거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아빠 이름 쓰고 어떤 계약인데 서명을 어떻게, 주민번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써라. 명확하게 동의해주지 않으면 구체적 동의, 묵시적 동의는,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피보험자 자격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자연인만 됩니까? 법인도 가능하죠. 맞는다. 지금 이제 틀린 거 찾고 있습니다. 사망보험에서 자기의 사망보험인 경우에도 15세 미만자 무효죠. 심신박약자 무효죠. 심신상실자 무효죠. 맞네요. 상해보험 계약상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라면 무효인가요?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사망보험일 때입니다. 상해보험은 사망보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유효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답이 3번이 맞겠네요. 답이 되겠네요. 사망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라면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한 거는 이 부분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망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가 15세 미만이라면 보험사고 발생이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무효다. 이거는 여러분들 맞는 답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소급보험. 여러분 이제 소급보험하고 승낙전 사고담보하고 좀 비슷하죠. 유사하죠. 승낙전 사고담보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소급보험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고요. 우리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담보하는 기간. 그러니까 보험계약 기간은 보험이 성립된 거. 승낙전 사고담보. 청약이 있으면 승낙이 있죠. 이때부터가 보험계약 기간이죠. 하지만 담보하는 거는 승낙전 사고도 담보한다고 했으니까 이때가 보험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추락했다. 요때부터 보험계약이 개시된다고 하면 요게 보험계약 기간, 요때가 보험기간이 이제 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건 암보험이 되겠죠. 암보험은 실제 기간은 보험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90일 이후부터니까 요때부터 보험기간이 될 것이고 암보험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급보험이란 계약의 성립의 어느 시점으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앞쪽까지 가서 시기로 해서 보험 시기를 이쪽이 아니라 이 앞으로 시기해서 소급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소급보험이 유효하려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선의성이 필요하죠. 소급보험은 보험계약 성립 전의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보험료 성급. 항상 모든 전제 조건은 땅 파서 장사를 한다. 보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지 않고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성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보험료 안 받고도 해준다는 얘기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답이 되겠어요. 보험계약 성립 이전의 사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 성립 이때부터 성립한 거니까 승낙적 사고 담보와 유사하죠. 다만 승낙적 사고 담보는 상법에 의한 그 법적 의무고 소급보험은 계약 당시 협약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맞는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에는 3번이 틀린 지문으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보험 모집과 관련한 보조자에 대한 대법원 견해를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이제 보험 대리점하고 주로 보험 설계사가 많이 나옵니다.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은 이제 대리권이 있죠. 대부분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수령권, 이제 고지수령권이 아니라 보험료 영수증 교부 조건으로 보험료 수령권, 그 다음에 보험증권 교부권, 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험의 같은 경우는 고지수령권은 있지만, 진단계약과 관련돼서, 보험계약 체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 계약의 체결 전에 기계적 장피대증으로 1개월 수술처럼 기형병력을 고지했어요. 보험자, 설계사한테. 이거는 고지수령권이 없으니까 보험자한테 고지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고지무 위반한 거랑 똑같죠.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나중에. 맞는 얘기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계약 체결한 후에 화재보험 대상 건물의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했다. 이거 통지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보험설계사는 고지 통지 수령권이 없으니까. 보험자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위험 변경 증가 통지문을 들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답이니까 여기 일단 답이 되겠네요. 생명보험 진단의가 아까 진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지 수령권은 있지만 보험계약 체결권이라든지 보험료 수령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승낙할 수가 없죠. 승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내린 것이 보험계약 승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정 시점이 보험계약 성립자 아니다. 맞죠? 이 사람은 단지 고지만 수령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 체결권이라든지 보험료 수령권이 없어요. 단체보험계약 체결하는 직원이 단체보험은 그 해당 직원만 됩니다. B회사 직원, A회사 직원인데 B회사 직원을 피보험자로 설계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보험설계사가 그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한 적도 없고 재직증명서 철저히 절차를 통해서 실제 이 을이 A회사 직원인지 확인도 않고 보험가입했다고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법 102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답이 전항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통지 의무. 우리 이제 사고발생 통지 의무 잠깐 나오면 손해방지 의무나 보험 목적 양도 잠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발생 통지 의무는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페널티 조항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어떤가요? 손해방지 의무는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상법에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한다는 건데 손해방지 의무는 약관에만 있습니다. 약관에만. 또 보험복지 양도 상법에 있나요? 마찬가지로 약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집어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소송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 통지 의무 위반을 묻지 않는다.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고발생 통지 의무 통지해야죠. 통지 의무가 있으니까. 또 소송이라든지 배상 청구 사실 통지할 때도 통지해야 됩니다.
그 통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늘어난 손해를 보상 안 한다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업발생 통지 의무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소송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반은 맞지만 불리한 페널티는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생 통지 의무 이행했다면 통지 의무 위반 묻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고, 사고 발생 통지 의무로 증거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상법에 규정되고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 의무의 법적 성질은 직접 의무이다. 직접 의무는 손배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원래 직접 의무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이런 부분만 직접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고, 고지 통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지만 할 수 있지 뭐 손배 청구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접 의무인데,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면 손배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학설상 직접 의무로 보는 학설은 있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의무라고 하는 게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설상 이러면 맞는 얘기예요.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어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의 통지 발송해야 된다. 3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은 8번에 3번이 틀린 내용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3법상 무효사유로 옳지 않는 거, 15세 미만 상해 사망보험 무효죠.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사망 아닌 거 말고 생존보험은 유효합니다. 사망보험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15세 미만 때 계약했다가 16세, 17세 아까 바로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유효합니까? 그것도 무효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는 완전히 이제 뭐 정신이 이렇게 저기하신 분이고, 심신박약자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좀 나으신 분이잖아요.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그때는 사망보험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아까 그 상법 얘기할 때 개정됐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한테 사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유족들한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계약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개정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심신상실자 무효라고 얘기했죠. 두 개는 맞는 얘기입니다. 심신박약자가 계약 체결할 때 있다면 유효합니다. 맞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심신상실자가 단체보험 피보험자 될 때 의사능력이 있다면 사망보험 유효이다. 심신박약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지만 심신상실자는 완전히 정신이 없으신 분은 의사능력과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10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으나 보험사가 발생할 때까지 납부의 통지가 없어요. 납부의 통지가 없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은 무진단 보험계약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불성립, 아까 땅 파서 장사 안 한다고 했죠. 성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험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고가 승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청약을 거절해서요. 아까 소급법 얘기하고 승낙전 보고도 얘기했지만 청약하고 승낙 사이에 승낙하기 전에 아니면 의제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의 승낙이 의제된 후에는 이제 의제됐다는 얘기면 이미 승낙됐죠. 정시 성립됐어요.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지 의무 위반은 제척기간 안에만 들어가면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얘기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사고가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낙 의제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불성립 보험계약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3번이
해지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질문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1번,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증권을 소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네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아요. 1번이 일단 틀렸어요. 임차인이 임차 건물과 그 안에 동산 및 기계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명확한 언급 시 보험 목적의 소유자로 사업장 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 중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를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이다. 전에 한번 옥탑방 얘기했었죠? 임차인이 보험 들 수 있다고, 그 집주인을 위해서, 이쁜 딸을 위해서. 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피보험자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임차인이고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계약상 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맞죠? 자기가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죠. 다음 12번입니다.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리스 이용자가 리스 선박, 그러니까 리스 선박 소유자 갑,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 을이 각각 소유자, 선박은 소유자, 그 다음에 이용자는 관리자로 해서 선박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이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동산양도 담보 설정자, 우리 동산양도 담보 건자, 은행, 담보 설정자는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소유자, 집 같으면 건물 소유주, 둘 다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유효한 겁니다. 그럼 일단 2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 3번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전에 대해서 동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소유자도 해당 원전에 대한 동산종합보험을 가입했어요. 둘이 보험을 두 개 다 들었어요. 임가공업자는 손배 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이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담보를 한 것이고 가공업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의 재물보험을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피보험 이익이 틀리죠.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피보험이 연결되면 무효죠. 다만 입증 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겠죠. 보험자가 부담하면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다음 이연변경증과 통지 의무와 이연 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둘이 한번 비교해 보면 이연변경증과 통지 의무는 객관적 의무, 이연 유지 의무는 주관적 의무. 왜 그러냐? 이연 유지 의무에는 고의 중과실이 있습니다. 이연변경증과 통지 의무는 고의 중과실이 없어요. 통지 의무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통지 의무는 그야말로 통지 의무 붙어 있는 것처럼 통지 의무가 있지만 이연 유지 의무는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 유지 의무는 보험 수익자가 있죠. 계피수가 다 있는데 통지 의무는 계피밖에 없습니다. 수익자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 머릿속에 집어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연 유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통지의 형평성을 위해서 통지 의무를 둬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학설상. 다만 이제 고의 중과실을 자기가 굳이 내가 까발릴 거냐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학설은 있습니다. 1번 맞네요. 이연 유지 의무는 아까 수익자가 있다고 그랬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거죠. 이거는. 통지 의무가 이행되면 보험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료 더 받고 인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전에 얘기했지만 여자친구가 나 바람 폈어 이럴 때 그래 네가 나한테 고지것들에게 고마워라고 계속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나 도저히 너랑 못 만나겠어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직접 의무지만 이연민력 간접입니다. 둘 다 간접의무를 아까 얘기했죠. 고지통지 다 간접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지만 손배청을 못한다는 얘기 말씀 드렸습니다. 14번 선의 초과보험. 우리 초과보험은 일단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 보험 금액은 보험 가액 금액이죠? 보험 가액 금액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초과보험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상액하고 일단 답은 둘 중에 하나네요. 보상액은 어쨌든 실손액을 주는 거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답은 요거네 일단 요겁니다. 그러면 실손액은 보험가액하고 똑같을 수 있지만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보험금액이 보험가입보다 미달하는 보험. 뭡니까? 보험금액이 보험가입이 일부 보험이죠. 다른 약정이 있는 때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1차 위험담보 특약, 이런 특별약관 가입하면 일부 보험이라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전체 다 받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옳은 거니까 이게 답은 아니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이 아까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의 선의에 의한 경우라면 선의는 착한 거가 아니라 모르고 한 거죠. 악의는 알고 한 거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자. 맞죠? 맞죠. 선의에 의한 경우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보험자는 보험금액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이 사기한 거, 악의한 거, 알고 한 거라면 보험계약 정보를 무효로 하죠.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자가 반환해야 되겠죠. 근데 보험계약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도 보험자가 모두 반환해요? 페널티를 줘야죠. 이미 지급한 거는 장래에서만 반납하고 이미 지난 거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이라는 점과 그것이 보험계약 사균이라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하겠죠. 보험자가 유리하게 입증하게 되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6번 이연변경 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연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생명보험에서는 실무약관상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약관을 일반적으로 통지의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킨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을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은 해지할 수 없고 감형을 청구할 수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여자친구 바람 폈다 얘기했지만 나 못 만나겠다 헤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하지 마라 받을 수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도 있고 감형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틀린 답이 되겠네요. 16번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방지 의무와 방음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손해방지 의무하고 방음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죠.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하죠. 방음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밖에 안 됩니다. 다만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라면 보험금액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게 해상보험의 특별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담하고 방금 말씀드렸죠. 한도 내에서 한다. 상법에 정한 바에 의하면 필요 유익한 비용 보상합니다. 방어비용 배상책임보험에 있죠. 상급 청구 가능합니다. 통선은 손해방지 의무는 직접 의무의 일종, 학설에 의한 겁니다. 판례가 아니라 직접 의무의 일종이며 배상책임 방어문은 배상책임 보험금의 일종이다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배상책임 보험의 방어문은 손해방지 의무의 일종이다. 일종을 안 보고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4번이 틀린 점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험 목적 양도의 경우에 중복보험이 체결될 수 있어요. 양도하기 전에 양수인이 보험 들었으면 둘 다 중복보험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상해보험, 무보험장차 상해 담보특약, 중복보험 규정 적용되죠. 내가 무보험장차에 바쳤는데 나도 무보험장차에 들어있고 내 와이프도 들어있다면 두 개 합쳐서 만약에 한도가 뭐 4억이다. 근데 실제 내가 실손해는 3억이다. 그러면 양쪽에서 한도인 2억, 2억씩 받는 게 아니고 1억 5천씩 해서 분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보험 규정 적용됩니다. 중복보험 되려면 보험회사는 2개 이상이지만 다수의 보험계약이면 피보험이건 하나죠. 그래서 수객의 보험계약자 동의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는 동의를 해야 되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동일한 보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의 초객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병존보험이라고 하죠. 초과보험은 초과를 단돈 1원이라 초과해야 되는 것이고, 병존보험 동일한 초과하지 않는 게 병존보험입니다. 그 이하인 경우, 똑같은 이하인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의무는 없다. 병존보험도 중복보험과 같이 통지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을 포함한 손해보상 의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내나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은 아까 손해보상 의무, 우리 손해방지 의무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사고발생 통지 의무만 있지 손해방지 의무는 약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책임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의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악재를 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판례는 보험자가 이러한 비용도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가해자 피해자 가리고 있다가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늘어날 수 있죠. 이런 경우라도 주계 판례가 돼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 가액으로 하며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요. 손해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틀렸죠. 손해방지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손해방지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준다고 그랬죠? 지시한 거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갑은 자신 소유의 공장을 A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걸 좀 써보겠습니다. A회사는 화재보험에 누가 가입했냐? 갑이 가입했어요. 근데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불이 옮겨 붙으면서 갑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누군지 몰라도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공장인데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붙어서 실화책임에 의해서 이 사람의 손해가 6억 6천이 났어요. 실화책임법에 의해서 실화책임법 100% 과실 매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40% 상계한 미책임은 3억 9,600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갑은 A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아마 3억 2천 가입했나 봐요. 3억 2천. 이때 갑이 을에게, 얘가 을인 모양이네. 을이라고 돼 있나?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장 운영하던 중에 을이 빠져있네. 을이. 아마 여기 자동차를 제조하는 을공장인 모양이다. 을공장. 을에게 을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 우리 여기서 보면 상법에 차액설, 그 다음에 절대설. 차액설은 피보험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구상하라는 얘기고, 절대설은 보험자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을이 배상계약 금액이 3억 9,600이잖아요.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할 금액이 3억 9,600인데 차액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우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6억 6천 중에서 개인인 피보험자 갑은 6억 6천에서 3억 2천밖에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를 못 받았습니까? 3억 4천을 못 받았죠. 3억 4천을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3억 4천은 갑이 가져가야 되고, 나머지 3억 9,600의 책임 중에 3억 4천을 뺀 5,600은 피보험자인 A회사가 구상해라라고 하는 게 차액설입니다. 이게 절대설입니다. 이게 지금 절대설이고 판례가 지지하는 게 차액설입니다. 절대설은 반대로 보험자가 우선하는 거죠. 일단 이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3억 2천을 줬으니까 3억 2천 구상 청구하겠죠. 3억 2천 보험사가 구상 청구하게 되고, 우리 개인인 갑은 3억 9천에서 3억 2천을 뺀 7,60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절대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회사를 우선하는 것이고, 이거는 계약자를 우선하는 것인데, 지금 판례라든지 상법은
계약자를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차익세를 의회에서 3억 4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보험목적 양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아까 보험목적 양도 상법에 그 양도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에 따라 하더라도 상법에 뭐 그런 규정 없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처음에 손해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서에 관련 의무를 승계한 걸 추정한다고 그랬죠. 추정. 여기에 자동차하고 선박이 있죠. 자동차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선박보험 같은 경우는 동의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맞는 거예요. 이거. 보험목적 양도와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이게 임의규정.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약 당사자사의 다른 역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보험목적 양수인에게 보험승계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보험계약서는 양수인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이 보험목적에 새로 체결한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겠죠. 승계 안 됐으니까. 상법은 보험목적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 해지하도 적용다. 아까 현저하게 변경 증가될 때 편법의 규정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21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손해방지 의무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한 겁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사고 발생 이후에 손해확대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니까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도 손해방지 의무 발생한다. 전에 이제 판례 얘기할 때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가 잘 굳지 않는 그런 성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발견을 하고 이대로 납품하게 되면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미리 가서 못하게 했던 그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고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라도 긴급조치비용으로 지출한 비용 보험자가 예외적으로 보상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상법 보험편은 손해방지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해지권 규정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방지 의무 상법에 명문화된 규정 없다. 위반에 대한 해지에 대한 페널티 규정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약관에만 있습니다. 심리약관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이 보험금을 초과해도 준다고 그랬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얘기가 3번이 되겠네요. 답 운송보험입니다. 운송보험. 보험사고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발생할 때는 면책상이죠. 면책상입니다.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해서 수화인에게 도달될 때까지 그 기간이 시기와 종기입니다. 운송보험은 내륙 운송의 하나고 운송보험은 보험가액이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과 뭐가 있어요? 운임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 플러스 운임기타 비용. 여기서 그럼 틀린 게 2번이 되겠네요. 여기 이야기한 김에 적하는 선정한 때와 곳의 가액 플러스 보험기타 비용이 이건 적하인 경우. 적하는 해상 운송이지만 육상 운송도 일부 있을 수 있죠. 육상에서 운송이 착수해서 한국까지 실어갈 때까지. 2번이 일단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운송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요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이제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해서 운송보험은 내륙 운송 중에 생긴 사고를 담보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2번에는 23번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운송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운송물은 운송물로 소유주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법이죠. 운송물 그 자체. 운송하던 그 본인이 다친 거라든지, 운송하던 오토바이를 갖고 갔던 오토바이가 안 가, 그런 건 아닙니다. 운송보험의 보험기간은 운송물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화에 인도할 때까지이며,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운송이 지연될 때는 종료될 적용된 것을 한다. 운송물이 인도될 때에 대한 거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른 뭐 적하보험이라든지 선박보험 같은 경우는 지연될 때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송보험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보험사고가 송화인 또는 수화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때는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이 운송에 필요해서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노선 방법을 변경한 경우 효력을 잃지 않는다. 우리 선박보험에서는 안 그렇죠. 선박보험 이런 거 다 면책입니다. 최대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하지만 운송보험은 노선 바꿔서 가거나 좀 늦게 가거나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화재보험에 대한 건 보겠습니다. 동산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때는 존치한 장소와 상태와 용도를 증권에 기재하게 되어 있죠. 건물도 역시 구조와 용도 기재해야 됩니다. 화재보험에서 일괄하여 보험을 목적한 때에는 목적에 속한 물건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집합보험에 대한 겁니다. 이게 보험사고 발생 현존한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되어 한다. 여러분들 뭐 과거 수업했던 걸 잠깐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담보할 때 1번부터 100번까지 담보했는데 이게 한 7, 8개월 있다가 화재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물건이 그대로 있지 않겠죠. 뭐 물건이 팔리든지 해서 뭐 막말로 한 90번까지 80번까지 다 팔리고 91번부터 뭐 예를 들어 180번까지 남아있다. 190번까지 남아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100개니까 뭐 내가 100개씩 한다 치면 여기가 불이 났다. 그러면 실제 보험 가입할 때는 91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담보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사고 발생 당시에 했던 그 물건들이 보험사고 발생된 걸로 보겠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고를 현존한 물건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 옳은 내용이죠. 화재보험에서 집합 등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을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인을 물건은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건물 내에 있는 거를 보험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컴퓨터가 다 내 게 아니에요. 뭐 내 와이프 거, 내 아들 거. 같이 이렇게 한 담보로 보험 가입 증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죠. 보험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틀렸죠. 25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박보험입니다. 아까 손해방지병 경감비용 할 때 특별비용 얘기했죠. 특별비용은 뭘 한도한다고요? 보험 금액을 한도합니다. 그러면 보험 가액을 한도하는 건 뭔가요? 구조료하고 공동개선. 이거는 보험 가액을 한도라. 아까 특별비용, 일종의 손해방지 경감비용, 이거는 보험 금액 한도. 그냥 구조료 분담가액, 공동개선 분담가액, 특별비용, 보험 금액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특별비용은 보험의 한도로 보상하고 구조료 가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구조료는 보험 가액이죠. 요게 틀렸죠. 보험자가 지급한 공동회사원도 마찬가지 보험 가액입니다. 맞았고 이거는 선박보험에는 선박의 연료, 양식, 속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적하보험에 대한 겁니다. 적하보험의 경우에 선박의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가망 능력 위반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가망 능력 위반은 선박보험 면책입니다. 하지만 적하보험은 아니에요. 적하보험. 그래서 이거는 27번은 답이 일단 1번이 틀린 답이 될 것 같아요. 가판 유실은 적하보험에 가판 적재 약관의 담보비용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선박보험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선박 미약적인 적하보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정사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월 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적하보험 체결하면서 계약의 일부에 대해서는 중급법을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에 있는 법이 중급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7번은 1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대법원 판례에 하면 직접 청구권 행사 기관에 관한 소멸시효는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보험자는 항변 사유로 피해자한테 대항하는 제한되는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준하는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법에 의해서 보험자 직접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배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민법 766조. 여기 3번이 틀렸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생긴 이유는 피보험자의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전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직접 청구권 몇 번 나오니까 한번 여기 뭐 있습니까? 손배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자한테 직접 청구하는 권한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죠, 제일. 그럼 이때 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 직접 보험금 청구권이에요?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병조적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 과거의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병조적 인수다라고 해서 좀 깊게 들어가면 두 사람 다 연대 책임, 부징 연대 책임 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여기 밑에 있는 피보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조적으로 인수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29번 자기체 사고 담보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시 보험금의 감액.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없어진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 우리 면책조항에 보게 되면 중과실 면책조항에 인보험에 있어서는 중과실은 보상해야 되는 거죠. 부착해야 되는 거죠. 보상해야 되는데 안전띠 미착하게 되면 뭐 운전석 있는 사람 20%인가 조속 10% 이렇게 아마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액한다는 것들이 면책하는 거잖아요. 10% 20%는. 그래서 상법 규정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거 무효다, 약관 무효다라고 나와서 과거에는 그 자동차보험 약관에 자기체 사고 약관에 안전띠 미착용 과실상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일단 자기체 사고 담보는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일종이고 안전띠 미착용은 피보험자의 고의간 중간 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병역이니까 무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네요. 맞는 내용으로. 2번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일부 면책에 해당하면 여기까지 맞네. 자기체 사고 담보는 배상책임보험 일종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책이 틀렸습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면책 규정한 거 맞잖아요. 일부 면책.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자동차 보험 위험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상법의 불리한 명령이 무효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고의를 면책한 게 아니죠. 중과실이죠. 이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29번 1번입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책임보험 목적은 피보험자의 재산이에요. 결국은 피해자한테 배상하게 되면 피보험자 재산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 전 재산이 맞는 얘기고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 받았을 때는 보험자한테 통지해야 되죠. 피보험자가. 그러나 사고발생 통지를 이행했다면 아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고발생 통지 뭐 소송 통지하는 것처럼 사고발생 통지하면 통지 의무 해야 되죠. 사고발생 통지 의무가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 조항이 있죠.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사고발생 통지를 했다면 배상 청구 사실 통지 안 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방어비용이 보험금을 초과해도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만 방어비용 보험금 청구하면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틀렸어요, 벌써. 상급 청구도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죠.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어떨 때 방어비용이 보험금이 초과해도 준다고 그랬어요? 보험자의 지시에 한 경우. 책임보험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어 보험금 청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네. 그래서 3번은 3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소유상 관련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를 할 수 없는 것. 중침당해서 부상당한 것. 자동차 사고죠. 언덕길을 주차해놓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행위 추경한 것. 사고죠. 골증 앞에서 추락한 자가 정지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동차 문 열다가 오토바이 탄 사람 부상한 사고. 자동차를 자기 고의장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사고 난 거는 자동차 사고로 봅니다. 문 열고 닫는 거, 그다음에 차 운행하는 거, 사이드가 채워난 데에 사이드가 서서히 풀리면서 한 것도 결국 고의장치 용법에 따른 거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떨어져 사고 난 게 이건 자동차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3번은 사고가 아닙니다. 3번이 되겠어요.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물류회사인 갑이 자동차 판매회사인 을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갑과 을은 자동차 매매계약. 그러면서 갑하고 병보증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을로 기존 할부 판매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할부금융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주계약은 자동차 매매계약이고 피보험자는 을이다. 이거는 판례 내용인데요. 자동차 매매가 더 주계약이냐 아니면 할부가 더 주계약이냐. 판례에서는 할부계약이 주계약이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할부계약이 주계약이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계약서와 당사자가 계약 내용으로 삼은 전체적인 걸 판단해야죠. 주계약이 누군지.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을 따라간다. 부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증보험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험계약 피보험자 사이에 유효하게 존재하죠. 유효. 보증보험계약은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가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과 민법상 보증, 그 다음에 상법상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이건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판례 특강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들으지 않으신 분들은 매매계약하고 할부계약하고는 할부계약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보험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 부담하죠. 아들 둘이가 상속권자가 있는데 아들 하나가 부모를 살해했다. 그러면 걔는 고의로 한 거기 때문에 고의 면책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른 그 상속인 또 하나 아들 하나 걔는 고의를 행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2,500만 원을 거기서 받을 수 있고 고의를 행한 2,500만 원에 대한 거는 상속받지 못하겠죠. 면책되겠죠. 상속이 아니라 면책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가실련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아까 인보험에서는 중과실은 부착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강행기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 돼요?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그랬죠. 결국엔 틀렸네요. 계약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단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도 없어도 유효하죠. 계약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 아까 얘기했죠. 방어비용은 보험금을 한도로 하고 다만 보험금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은 보험자 지시한 경우로 초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험자 지시에서 방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보험금 초과에도 보상한다. 맞죠? 담보적으로 재판을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한도에서 담보적으로 청구할 수 있죠. 선급 청구할 수 있으니까. 피보험자가 제3자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의 필요비용은 보험 목적에서 제외된다. 필요비용은 보험 목적이, 필요비용이 보험 목적입니다. 여기 틀린 게 3번이겠어요. 방어비용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34번은 3번입니다. 지게차. 지게차는 일단 자별법상 강제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지게차를
대인배상 1계약을 체결했고 최강희 대표가 을수의 지게차를 빌려서 을을 지게차 운전자를 하여 함께 고용하여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을은 작업 도중 지게차를 열쇠에 꼽아놓은 채 면허 없는 병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허락했고 병과 정은 작업신을 무시하고 H빔을 들어올리다가 정을 충격하여 장애를 입혔다. 병과 정은 모두 갑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다.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 보험의 우리 피보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을이 피보험자죠. 을이 피보험자라고 하면 김영 피보험자. 을수의 지게차니까. 그 다음에 최강 대표 갑은 을수의 차의 지게를 빌렸어요. 여기는 허락 피보험자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을은 작업 도중에 지게를 여기서 꼽아놓은 채 운전면허 없는 병에게 지게차를 운전을 허락했어요. 얘도 어찌됐든 피보험자에 속합니다. 일단 병에게 지게차 운전하도록 했고 병은 정의 작업시설을 무시하고 정을 충격해서 사고 났다. 정이 아무튼 피해자입니다. 여기서 어쨌든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정에 대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제3자여야 됩니다. 갑은 허락피보험자죠. 청구할 수 없죠.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갑은. 1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보험계약은 분류식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 약관에 국한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해당하는 지게차라 하더라도 이거는 자배법상 그 강제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보험회사가 보험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거부할 수 없고 지게차는 자배법상 건설계에 해당하지 않고 자배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갑은 허락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36번 보험약관 교부 설명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음을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했다면 효력이 있다. 맞죠?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이라고 한정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에서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면 상품 설명서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례의 내용이에요. 맞는 얘기.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적재물 배상 책임. 우리 고속도로 보다 보면 적재물 막 10권에 찾아 있죠. 의무보험으로 강제보험이죠.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들면 과태료 물어요. 그러면 이 허주로부터 수탁번 시점으로부터 운송 과정을 보험사고로 규정한 이 조항은 보험계약 체결 당에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설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인데 판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의무보험은 설명 안 해도 이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아닌 걸로 대법원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게 틀린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뭐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내용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어요. 연금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연금 지급액이 정기 예금 이율에 따라 변동된다. 이거 설명해야죠. 설명 의무는 뭡니까? 내가 들었으면 보험을 가입을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면책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설명 의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시면.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김용필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승낙 피보험자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김용필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무면허 운전이 낙관이 적용됩니다.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기부담금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틀렸네요. 일단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걸. 상해보험에서 무면허 운전 면책을 규정한 경우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과실로 인한 것은 보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의는 안 되지만 근데 무면허는 고의로 안 보죠. 이것도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중대한 과실이나 보험사고는 손해보험은 면책이죠. 여러분들 면책사항 전에 한번 했지만 고의, 중과실
일반 우리 손해보험, 재물보험 관련된 거, 또 손해보험 중에서 배상책임보험, 또 보증보험, 임보험. 손해보험의 재물보험은 고의, 중하자, 면책이죠. 배상책임은 고의는 면책이지만 중과실은 부책입니다. 보증보험은 둘 다 부책이죠. 임보험은 가로 일단 어떤 경우입니까? 자살은 고의이지만 2년 본계약된 2년 이후에 보상하는 게 약관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고의라 하더라도 중대과실도 면책하죠. 일반은. 다음 설명도 틀린 거.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상법상 임보험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갑 주식회사 임원배상 책임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서 재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격 담협 행위가 있었고 해당 약관의 약관상 예견 면책 사항으로서 가격 담협 행위니까 면책 뭔가 좀 안 좋잖아요. 갑주식회사 계약 당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권 행사하지 않아서 비보험회사는 재보험회사잖아요. 재보험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는 2번 보면 손해방지 행위가 손해방지 의무 위반이 되려면 일단 손해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손해방지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건 맞는데 판례에서 이 가격담합 행위는 경과실로 본 겁니다. 경과실로 본 거기 때문에 손해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방지 행위가 고지 의무 위반했다면 고지 의무를 해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지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면 손해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그 가격담합 행위가 경과실로 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수개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체결되었을 때는 다른 한쪽의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다른 한쪽의 소멸시효와 함께하는, 이건 각각의 채무죠. 별개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과실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는 잘못 기재. 이제 병원이 힘이 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잘못 청구돼서 보험회사가 잘못돼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거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언제나 소비자 책임 질 수 없다. 사실 조금 판례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대법원에서는 진료 수가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는 소비자 책임을 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3번이 답이 되겠어요. 운송주선 사업을 명의하는 A회사가 B회사의 수입 화물에 대한 운송주선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A회사가 거래한 C회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가 원인불명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A회사는 갑 보험회사와 화물 배상 책임을 가입한 상태이다. 한번 볼게요. 일단 A회사, 그 다음에 B회사가 있습니다. B회사 물건을 A회사가 위탁받아가지고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했어요. 도착해서 A회사가 거래하는 C회사의 보세창고, 여기다가 입고했는데 여기가 원인불명 화재가 나서 전소돼 버렸어요. 전소됐습니다. 이때 A회사는 갑회사 화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을 옳은 것은 C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A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갑 보험회사의 보험금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얘가 지금 채무자죠, A회사. B회사 입장에 봤을 때 A회사가 채무자죠. 그러면 이 C회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채무자의 이행 보조자의 입장이 있죠. 민법에 보면 채무자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채무자의 이행 보조자의 과실도 채무자의 이행 과실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보조자의 과실도 채무자 이행 과실로 본다. 결국은 A회사가 책임을 지겠죠. 그럼 갑범회사가 보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틀린 내용이죠. 화물의 보관은 A회사의 채무 이행 행위에 속하며 C회사는 A회사 이행 보조자 말씀드렸죠. 따라서 갑범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2번이 답이네. 3번 화물의 보관은 A회사의 채무 이행에 속하지만 C회사는 이행 보조자 볼 수 없대. 볼 수 있죠. 틀렸고 화물 보관은 운송 주선계획 포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 부송 계약이 당연히 포함되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 경영하면서 을 보험회사와 그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음식점 경영이 부진하니까 갑과 같이 살때 있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보험금 받게 하려고 화재를 냈어요. 일단 1번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2번 볼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피보험자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한 하중 약관조항 무효이다. 여기서 계약자는 고의를 하지 않아서 계약자는 보험금 받을 수 있죠. 일단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통설에 의하면 을보험회사는 병익의 보험자 대행 행사할 수 있어요? 가족은 원래 못하죠. 못하지만 어떤 경우 할 수 있습니까? 고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의로 불렸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3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어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갑과 병은 가족으로서 예를 같이 하므로 당연히 갑이 한 것으로 고의한 방안은 갑이 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의뢰한 거죠. 갑이 개입했다는 게 사주한 게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입권 행사할 수 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 1번 첫 번째 문제 살펴봤습니다.